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이 영상이 올라오게 될 때는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다음날 일요일 날 아침 8시가 될 거예요. 8시. 저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일정을 아마 좀 마치고 아마 일이 많겠죠. 수도하면 뭐 엄청나게 바쁜 도량은 아니에요. 다른 도량 같은 경우에는 뭐 전야제도 하고 그날 뭐 공연도 하고 점등식도 하고 뭐 사람들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한다고 좀 바쁜데 수도함은 선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저희 권속들이 수도함을 계속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크게 일 없이 그냥 본래 있는 행사들만 좀 간략하게 지내면서 크게 일 만들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는 가풍이 있어요. 그래서 등 접수하고 그리고 봉축 법유식하고 그렇게 한데 이제 좀 선언 도량이라서 기본 원칙만 좀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데 도량에서는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수도함은 굉장히 평온하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일요일 날 아침에 저희는 이제 좀 아침부터 이제 등을 철거하는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보통 다음 날 오전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원래 설치에 비해서 철거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등도 떼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제가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에는 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럴 것 같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제주에서 북토크가 있죠. 바라나시 책골목에서. 그래서 이제 제주 계신 분들 그리고 무태서 오신 분들하고 아마 그렇게 북토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결제를 좀 임박하고서 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시간 여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남은 시간 활용해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선답,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선답 진리를 묻고 깨달음을 답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망공스님 일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일화 중에 76페이지 그물을 뚫고 나온 물고기라는 일화가 있어요. 76페이지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망공선사가 참선하는 스님들을 칭찬한 뒤 말했다. 내가 홀로 일 없이 그물을 하나 쳤더니 그물 속에 한 마리 고기가 걸려들었다. 어떻게 해야 이 고기를 구해낼 수 있겠는가? 한 스님이 일어나더니 입을 오므리고 고기 입처럼 들먹거렸다. 일어나서 이게 고기 입처럼 뻐끔뻐끔한 거죠. 이게 뻐끔뻐끔. 그러니까 이때 선사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옳다. 또 한 마리 걸려들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일화는 뒤에 이제 삼성 스님하고 설봉 스님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망공 스님의 일화를 이제 소개한 거예요. 소개한 것이긴 한데 이 저기 그물을 딱 했는데 폈는데 고기 한 마리가 걸려들었다. 어떻게 해야 이 고기를 구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니까 이 스님이 뻐끔뻐끔한 거야. 물고기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망공 스님이 옳지 또 한 마리 걸려들었다. 하고서 이를테면 저기서도 뭐 이를테면 그럴 수가 있겠지. 다른 납자가 빠져나왔습니다 하면 옳지 두 번째 하고서 두 마리째 하고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러 대답을 해. 이제 그러면 이제 선사가 아이고 오늘도 풍년이구만 아주 물고기를 많이 낚았어 하고서 이제 슬쩍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공안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제가 행자교육원에 들어갔을 때요. 이제 한 강사 스님이신데 저기 강원의 강주 스님이시죠. 강주 스님이 이게 강의를 보통 하시러 오거든요. 그리고 당신네 강원으로 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해요. 어필을 행자교육원에서. 그래서 우리 강원 와서 배우라 해가지고 강원에서 이제 많은 학인들을 유치해야지만 그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에는 행자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니까 강원들 사이에서 아마 경쟁도 굉장히 셀 거예요. 서로 치열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한 강주 스님께서 원래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제 공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일본에서 유래한 공안일 거예요. 유리병 안에 갇힌 새, 그쵸? 유리병 안에 갇힌 새가 있는데 그 주둥이가 작아. 근데
어떤 일인지 그 유리병 안에 새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새를 유리병을 깨뜨리지 않고 새를 온전하게 살려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공안인 거예요. 이게 아마 일본에서 유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안을 말씀하시면서 행자들한테 한번 여기에 답을 해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슷한 게 있었어. 제가 아는 어떤 행자님이었는데 연세는 저보다 많았어요. 열 몇 살 많았는데 그 행자님이 일어나더니 탁 일어나더니 여기에 답을 한다 하고서 그 새를 어떻게 구해내겠는가 하니까 팍팍 하고서 날아가는 모습을 한 거예요. 날아가는 모습을 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고기를 어떻게 잡았는데 고기를 어떻게 풀어주겠는가?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는가? 구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고기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다면은 저는 이미 고기인데 이게 자유롭습니다. 새인데 이미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공안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정진도 해 보시고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날아가는 모양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망공선사가 거기에 계셨다면 옳지 또 한 마리 못 도망가고 잡혀있네 발 묶였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이를테면 거기 행자들 중에 뭐 이를테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 예, 새도 없고 병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강주 스님이 그걸 듣다가 하고서 뭐 다른 식으로 또 질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선문답을 알지 못했어요. 선문답을 이제 책에서 보긴 했지만은 그런 종류의 어떤 질문과 대답을 하는 거를 처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런 게 있었네 하고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맥을 좀 잡지를 못했는데 지금에서 좀 돌이켜 보면은 강주 스님이 왜 저걸 말씀하셨을까? 그냥 강의 잘 하시면 될 것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 여러 행자들 있잖아요. 저런 답을 한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답을 하지? 하고서 저게 뭐지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십수년이 지나서 10년 뭐 지나서 이제 선어록도 알고 이제 선문답도 알고 그러니까 이 선 공부의 어떤 묘한 도리도 살짝 알게 되면서 저렇게 답을 했지만은 좀 다른 면들도 또 알게 되면서부터 저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공안 말하자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이 유리병 안에 갇힌 그 새를 어떻게 유리를 깨트리지 않고 구해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거 물고기 공안도 똑같죠.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드는데 어떻게 해야 이 고기를 구해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만약 망궁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봐. 그럼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는가? 또 유리병 안에 갇힌 새는 어떻게 구해내겠는가? 한번 그거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그물 안에 걸린 물고기 얘기를 사실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제 전제를 깐 건데 한번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임재선사의 제자인 삼성선사가 임재선사를 하직하고 남방에 이르러 설봉화상을 찾아가 그물을 뚫고 나온 황금잉어는 무엇을 먹이로 해서 낚아야 합니까? 하니 설봉화상이 그대가 그물을 뚫고 나올 때 말해주리라 라고 대답한 문답이 벼감록 49칙에 보인다. 그러면서 김성우 선생님께서 이 책의 저자죠. 말씀하시기를 이 문답에서 그물은 오욕과 탐착, 언어 문자에 대한 집착, 편견과 착각, 깨달음에 집착한 중생의 마음병을 말한다. 그물이죠. 분별심. 제가 예전에 그물에 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물은 이제 C줄과 날줄로 이제 엮여져 있잖아. C줄, 날줄, C줄, 날줄 이렇게 해가지고 격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마음의 분별심으로 설명한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분별심은 두 가지 있잖아요. 시와 비, C줄 날줄처럼 애와 층, 호와 오, 유와 무. 그러니까 온갖 분별심이 이렇게 엮이면서 마음에 그물을 만드는 거야. 그물을. 그래서 제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거기서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떤 하나의 일이 와. 하나의 일이 살살살 와. 근데 탁 왔는데 이 그물 격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탁 걸려버리는 거죠. 그물이니까. 하나의 일이 왔는데 근데 그 그물로부터 양분을 얻어.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일이 굉장히 커져요. 커져.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분별심이 마음의 집착심이 생사가 되는 거죠. 집착도 어떤 시비, 호호, 유무, 애증에 대한 집착인 거죠.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다 한다면은 어떤 하나의 일이 왔다가도 달라붙을 데가 없어요. 뭔가 꺼럭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격자가 있고 그물도 있고 뭔가 틀이 있어야지 달라붙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달라붙을 일이 없어서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린다. 그런 식으로 제가 비유를 했어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인데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일이 왔다가 의미도 두지 않고 실체도 두지 않고 하나의 흐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분별심, 집착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일이 와서 실체감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분명한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일로서 규정하는 거죠. 하나의 고정된 일. 그러나 나중에 이런 분별심, 집착심을 쉬게 된다면은 격자, 그물의 격자, 탁해서 걸려들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다면은 하나의 흐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물은 뭐 깨달음에 집착한 중생의 마음병, 마음 그 자체, 분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뚫고 나온 황금 잉어는 뛰어난 선기와 안목을 갖춘 대자연을 상징한다. 즉 불법이나 계율, 규칙, 깨달음의 틀까지 완전히 초월한 자유자재한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황금 잉어를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불법이나 계율, 규칙, 깨달음의 틀까지 완전히 초월해서 자유자재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초월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상관없어요. 초월해만 자유인가? 제가 얘기하지만은 초월해서 벗어나서야만 자유예요? 아니요. 그 모든 인연, 관계, 자기 존재, 역할, 의무에도 묶여 있을 때에도 자유로워지 진정한 자유지. 초월만이 자유가 아니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초월해서 벗어나는 것만 자유냐? 아니요. 구속돼서 들어가는 상황에 그 상태에서도 자유를 느껴야지. 초월도 자유고 구속도 자유고. 인연법, 그 모든 연기적 흐름, 자기 역할, 존재, 어떤 의무, 그런 것으로서도 자유로워야지. 근데 그렇게 자유로우려거든 자기의 실체성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 그러면 이런 인연에도 들어가고 저런 인연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원재라는 한 개인의 좀 특성을 보자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알자면은 선언에서 정진한 선언 수자예요. 근데 선언 수자만 되겠어요? 이를테면 좀 이따 제가 40대 관음전에서 기도하면 기도스님 되는 거지. 기도스님 되지만은 이를테면 뭐 저로부터 이제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다 보면은 이제 스승 역할도 하는 거고 실제로 저로부터 이제 법명을 받아가지고 신행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스승 역할도 하고 이러다가 누구한테는 제가 또 사제 아니에요. 사제. 스님이긴 하지만은 누구의 사제야. 또 누구한테는 또 사형이고 또 사제들 오면은 저도 사형 입장에서는 잘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 역할도 있는 것이고 또 부모님한테는 물론 제가 스님이지만은 여전히 제가 아들인 측면이 있어요. 그걸 못 버려요. 이게 관계성은. 그러면 아들 하면 되지. 아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들 해도 괜찮고 군대 동기가 찾아와봐. 선임이 와봐. 선임이 오면은 좀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군대 얘기도 하고 뭐 군대에서 재미난 일도 있었죠. 대학에 뭐 선후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런 일도 있었지. 고등학교 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저도 하나의 역할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인연과 상황에 따라서 잘 맞게 들어가고 잘 활동한다면은 그 어떤 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선원 수자라고 해서 내가 스님이라고 해서 집에 가서 스님 티를 내고 나 스님인데 뭐 삼배하쇼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어? 물론 이제 집안 따라서 불심이 굉장히 깊은 집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스님이 아들로 왔다가 해봐. 그럼 막 이를테면 막 삼배하고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불심이 깊은 집안 얘기고 우리 집은 안 그래요. 불심이 깊은 집안은 아니야. 내가 볼 적에는 그냥 초파일에 등다는 신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초파일에서 등다는 신심은 아주 보편적인 신심이고 특별하게 깊은 신심은 아니에요. 뭐 우리도 뭐 그냥 일반인 뭐 불교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불교 호의적이라면 그냥 초파일에 가서 부처님 오신 날 가서 등 하나 달고 막 소원 빌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정도 신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꼭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이를테면 그런 게 있었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은 제가 예전에는 수자라는 상이 강했어요. 나 수자다, 수행승이다. 물론 지금도 맞긴 맞는데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다 이제 뭐랄까 집착한다 그럴까? 나 수자야, 수행승이야. 그러면 뭐 수행승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일도 있고 어떤 포지션도 있고 그런 거를 지켜나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걸 좀 가지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자리에 역할에 온전히 들어가게끔 어떤 종류의 수행상을 수자상을 가진다고 해도 옳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초반에 한해서 그거를 20년 지나도록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초반에 3년 동안 나 수자로서 이런 원칙과 철칙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왜 나빠? 초반엔 신심으로서 이제 굳건하게 그런 걸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행자 때 보면은 굉장히 신심이 컸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분별심이 굉장히 강했어.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게 그때 필요한 신심이고 그때 필요한 분별심이란 것이지 그거를 20년 동안 갖고 있는다면 문제가 돼요. 점점 어떤 자기에 대한 상도 내려가면서 그 인연과 역할에 잘 수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머무름 없이 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에 나란 존재성, 실체성에 머무름 없이 인연에 따라서 행하는 게 우리 공부의 어떤 목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초월만이 자유가 아니다. 구속 또한 여실한 자유다. 라는 것을 제가 좀 앞서서 얘기했네요. 다음 이제 좀 읽어보자면은 삼성선사가 자신은 일체의 그물을 초월한 황금 물고기인데 나와 같은 선승을 어떻게 제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설봉화상은 그대가 그물을 빠져나오거든 말해주겠다라고 가볍게 응수하고 있다. 삼성선사는 그물을 뚫고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설봉화상은 오히려 그 그물을 뚫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다. 설봉화상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그물을 뚫고 나왔다고 주장하는 자는 진짜 그물을 뚫고 나온 수행자가 아니다. 뚫고 나왔다는 그 생각에 걸려 있는 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성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좀 이걸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김성호 선생님의 말씀이 옳아. 나는 이제 그물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런 납자를 어떻게 제접하시겠습니까? 황금잉어를 어떻게 제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대가 그물을 뚫고 나면 내가 말해주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면은 삼성 스님이 그냥 무턱대고 돌진형의 무식한 이제 그런 공부인이 아니었던 이유 때문이에요. 알고서 질문한 거야. 알고서. 그러니까 나는 그물을 뚫고 나온 황금잉어인데 나를 어떻게 제접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어떤 아상에 자기 공부상에 딱 갇혀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탁 한번 던진 거예요. 던진 거.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설봉 스님은 삼성 스님이 임재 스님한테 인가를 받은 법제자인 걸 아마 아셨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어떤 임재의 가풍이 있어요. 우리가 임재종 양기파, 조계종의 임재종 양기파의 어떤 선맥을 잇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임재 스님은 약간 거침없고 확실하게 결정짓고 어떤 망설임 없이 법에 대해서 뭐 호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할 한 번으로 뭐 좌중을 다 압도하고, 이런 종류의 가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큼성큼 자기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 어떤 수자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게 임자 스님의 가풍인데, 삼성 스님도 그 가풍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탕하고 겁침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봉 스님의 가풍은 제가 볼 땐 그러지는 않아. 이게 선을 공부했다고 해서 완전히 기백이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그런 가풍만이 선의 가풍이 아닌 거예요. 조조스님 봐봐요. 조조스님이 그래요. 그냥 노인네가 80부터 이제 법을 펼치셨으니까, 노인네가 이제 노승께서 여러 납자들 대접하면서 그냥 살금살금 이야기한 거야. 좀 말장난하듯이, 그러면서 여기 잡아채듯이. 선도 여러 가풍이 있어요. 여러 가풍이 있지, 임재 스님만이 선의 가풍이 아닌 거예요. 그런다 이제 우리가 임재종 양기파의 어떤 맥을 이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임재의 가풍을 어떤 선의 어떤 중심되는 가풍으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 선은 굉장히 호탕하고 호방하고 자유롭고 약간 거침없고 당당하게 탁 나가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풍이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설봉 스님이 이제 삼성 스님이 그렇게 거침없이 탕탕탕 나오니까 거기서 약간 이게 뭐냐면은 넌지시 깐 거예요. 깐 거. 네가 그물을 뚫고 나오면 말해주겠지, 말해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 다른 이제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임재의 제자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산에서 다른 스승의 다른 가풍을 배워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대도인 임재스님이니까, 임재스님 제자니까 믿고 맡겨도, 믿고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수자들 사이에는 다른 스승이 다른 제자라면은 거기서 좀 걸출한 제자라고 해봐, 여기서 뛰어난 선사가 와봐, 그래 네가 누구 스님의 상자야 하고서 슬쩍 까내리고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한번 슬쩍 까내려 보는 거야. 왜냐면 다른 가풍이니까. 선의 근본의 깨달음, 말하자면 이 골수는 똑같다 하더라도, 눈앞이라는 골수는 똑같다 하더라도 인연법 따라 다른 형태와 캐릭터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본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문답이 생각났어요. 이제 방거사 문답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있죠.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으니 누구입니까? 만법과 더불면서도 짝이 안 돼. 짝이. 그러니까 시비, 선악, 호호, 유무처럼 이게 짝이 되잖아요. 짝이 탁 될 수가 있는데, 만법과 더불면서도 짝이 되지 않느니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한 거죠. 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뭐지? 맨 처음에 초반에 들을 적에는 뭔가 멋있다는 생각은 들지. 근데 이제 저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방거사가 석도 스님한테서 이렇게 질문했다가 입을 확 틀어막은 거야. 거기서 좀 깨쳤어요. 방거사가. 그러다가 마조 스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 똑같은 질문했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으니 누굽니까? 하니까 마조 스님이 그대가 서광수를 마시고 오면 일러주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봉 스님도 그대가 그물을 빠져나오거든 말해주겠다 해가지고 한 건데, 여기서 사실은 방거사는 깨쳤어요. 원래 석도 스님한테서 7부, 어느 정도 한 5, 6부 정도 깨치고, 그 다음에 마조 스님한테서 화련대우를 했어요. 완전히 깨친 거야. 완전히 깨친 거. 깨달음도 밀도가 있어요. 밀도. 근데 이 제가 밀도를 얘기하는데, 슬쩍 깨든 깨달음도 있고 화련히 깨치는 깨달음도 있어요. 몇 번 깨닫기도 해요. 이를테면은. 근데 이제 뭐 그걸 2번,
정도, 3번 정도. 보통 이제 2번이라고 보는 것도 괜찮은데 한 번은 제가 얘기하지만은 슬쩍 깨달은 건 뭐 깨달음이 아닌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하지만 매가리가 없어. 매가리가. 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헷갈려. 이게 맞나? 하고서. 근데 나중에 자신의 어떤 비워둠의 준비를 제대로 해놓는다면은 선정을 통해서 그 비워둠 고요함의 기반을 닦아놓고서 어떤 보는 경계 듣는 경계 확 후련히 확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크게 깨쳐요. 그때부터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밀도로서 흔들리지 않는 밀도가 눈앞의 밀도예요. 눈앞의 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크게 깨치는 거예요. 슬쩍 깨쳐서는 여전히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자기도 좀 혼동스러운 거지. 알긴 알지만은 그거 이제 나중에 다 정리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거고 많이 해야 돼요. 만약 이제 깨쳤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이게 다 자신의 어떤 진정성? 자기 스스로 알아요. 이거 공부 끝났냐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공부 어느 정도 된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저기 공부 끝난 거 같으세요? 공부 다 한 거 같으세요? 물어봐. 전혀 의심 없으세요? 명백하세요? 이거 명백하십니까? 제가 그 질문을 자주 하는데 거기서 정말 솔직하게 좀 명백하다고. 그냥 이렇게 된다고. 이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약간 2% 뭐가 남는다고. 여전히 약간 끄트머리 남는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2%가 100%라고. 그 기준 삼고 다시 정진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짜 자기 스스로 물어봐서 이게 정말 끝이다. 정말 자유롭다 생각한다면은 안 해도 돼요. 공부 뭐 해? 할 필요 없어. 아니 자유로운데 뭐 이거 화도 뭐 하고 성 공부 왜 해? 뭐 법문 왜 들어? 자유로우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정말 자유로워봐. 이 법에서 정말 자유로워봐. 그때부터는 법을 다루게 돼요. 이제는 법을 다룬다니까. 이제 법이 이제 나오게 돼. 자기한테서. 그냥 알아듣는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 자기 가풍대로, 자기 이념대로, 자기 어떤 태어난 기질대로. 그 기질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있어 기질도. 자기에 맞게끔 새로 가풍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 자기 인연과 성격, 기질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법의 가풍에 맞춰서. 그러니까 단순히 수동적으로 법을 이해했다. 그 수준은 약해요. 스스로 법이 흘러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다른 거죠. 다른 거. 단순히 이해했다 수준은 공부는 많이 약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방거사는 이제 마조 스님의 말 한마디 듣고 깨쳤죠.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으니 누구입니까? 만법과 더불면서도 짝이 안 된다. 뭐겠어요? 예, 눈앞입니다. 눈앞. 만법은 이 눈앞에서 다 벌어지고 있어. 만법과 더불어 있어. 이 눈앞은. 근데 짝이 안 돼. 눈앞은 짝할 수가 없어요. 대등한 게 없으니까. 어떤 실체나 고정된 대상이 아니니까. 내용물도 아니고. 짝이 안 돼. 그게 누굽니까? 하니까 그대가 서광수를 마시고 오면 일러주리라. 그럼 서광수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말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그대가 서광수를 마시고 오면 일러주리라. 곧장 들은 거예요. 곧장. 확. 맘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 소리를 곧장 들은 거야. 곧장. 곧장 들으면은 맘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 누구와 확 제대로 크게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방거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셨어.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훅 깨지신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면 다 돼요.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문답 삼성선사하고 이제 설봉화성의 이야기가 사실은 벽암록 49칙인데 삼성금린이라고 이 공안의 본칙인 거예요. 본칙.
본칙을 사실은 설명을 해줘야지 왜 김성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한 게 썩 이렇게 옳은 해석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본칙 말해보자면 삼성 스님이 설봉 스님에게 물었다. 그물을 뚫고 나온 황금 물고기는 무엇을 미끼로 해서 잡을까요? 황금 물고기가 있는데 그걸 또 무엇을 미끼로 해서 잡을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거 지금 얘기해야 되나?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는데 제가 말하지만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에 탁 걸려 들어가면은 선사로서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대가 그물에서 빠져나오거든 말해주리라. 슬쩍 피했어요. 슬쩍 피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침없는 이제 삼성 쌤이 더 말한 거죠. 1500 대중을 거느리는 선지식이 화두도 모르시네요. 화두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진격한 거야, 진격. 거침없이 돌격대야, 돌격대. 야,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삼성 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설봉스님이 노승이 주지 않느라 바빠서라고 이제 슬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누가 볼 때는 좀 맥없이 끝나버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설봉스님이 노승이 주지 않느라 좀 바빠가지고 화두도 잘 모르네 그런 거에 대한 대답으로 주지 않느라 바빠가지고 그랬어 하고서 하면은 맥없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설봉스님이 노련한 거야, 노련한 거. 이를테면은 뭐 강한 바람이 온다고 쳐봐. 바람하고 맞서 싸워야 돼. 거기에 뭐 물론 이제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슬쩍 피하는 게 오히려 그 여유예요, 여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풍이 다른 거예요. 삼상스님하고 설봉스님 가풍이 달라. 그런데 여기서 그런 특성이 드러난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죠. 그물을 뚫고 나온 황금 물고기는 무엇을 미끼로 해서 잡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설봉스님은 그대가 그물에서 빠져나오거든 말해주려 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쌤이 했어. 그물을 뚫고 나온 황금 물고기는 무엇을 미끼로 해서 잡을까요? 라고 할 적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겠지. 그물도 없고 물고기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한다든지 뭐 등짝을 살살 쓰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를 탁 벗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화도 있고 답도 있고 그것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뭐 괜찮지만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근데 설봉스님 자체는 가풍은 할이 아니에요. 잠잠한 가풍이에요. 노련하고 유연하고 그런 가풍이라서 이렇게 대답하신 건데 근데 삼성 스님이 이 스님이 깨달은 스님이에요. 이미 인가를 받았고 임재 스님 가풍을 이었고 그러니까 슬쩍 까내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 설봉 스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질문한다면은 어떻게 할까? 그물도 없고 뭐 물고기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자리 탁 떠나고 입을 탁 틀어막고 다 가능해. 근데 그 모든 대답은 대답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만은 그 사람의 분명함이 있어요. 분명함에 이 분명함을 체크하는 것이지. 그리고 정말 분명하다면은 그게 잘 보여요. 보여. 저도 한번 뭐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물을 뚫고 나오는 황금 물고기는 무엇을 미끼로 해서 잡을까요? 자, 이 말에 여기에 덧지 있다고 했잖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까요? 황금 물고기는 무엇을 미끼로 해서 잡을까요? 그 물고기 잡아서 뭐 하게? 응? 뭐 하려고 그 물고기 잡아? 하고서 저는 되물어요. 되물어.
그러니까 황금 물고기 자체가 전혀 없는 게 생겨버렸어. 그물을 뚫고 나왔어. 황금 물고기야. 그걸 또 잡아야 돼. 여러 번잡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물이라는 게 생겼고, 그물을 또 뚫고 나온 황금 물고기라는 게 있고, 뚫고 나온 과정도 있고, 그 물고기를 또 잡아야 돼. 근데 왜 잡으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려 질문을 하겠죠. 그거 잡아서 뭐 하려고? 이게 선문답이란 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막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사실 불리한 거야. 모든 질문에 함정이 있으니까, 덫이 있으니까 그 덫을 확 돌려가지고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너가 대답을 해봐. 그 물고기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수비의 입장이었지만은 나중에 공격의 어떤 빌미를 잡아가지고 내가 그걸 확 틀어가지고 공격의 입장으로 전환시키는 거야. 이게 어떤 화두의 기본적인 선문답, 기본적인 어떤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말재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재주로 익히는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 이거 계속 듣다 보면은 요런 원리, 저런 원리, 이렇게 아주 원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확 틀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라고 기술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놀랐다니까. 그거 안다니까. 왜냐면 계속 들으면서 누가 또 설명을 해줘. 이 화두의 원리에 관해서. 그러면은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화두를 해석을 해. 이해를 해. 이 원리들을 파악을 해. 그러면서 화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화두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웃긴 짓이라는 거야. 왜냐면요. 화두란 건, 화두 공안 참고란 건 이건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 자유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참고하는 공부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면밀하게 깊숙하게 참고하면서 내가 이걸 확연히 그 공안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확연히 확 풀려난다면 나의 존재감과 실체감도 확 풀려난 거야. 동시에. 그러면서 눈앞에 본래 면목에 그런 본래의 자리와 자성과 탁 일치가 되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목적인 것인데 법문 너무 많이 듣고 이제 공안에 대한 해석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이걸 해석할 줄 알게 된다니까. 생각을 써서 해석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해야지. 여긴 이런 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답하면 되지. 하지만은 정작으로 본인의 삶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냐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안이란 건 성공부란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삶의 자유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공부 과정인 거야. 과정이라서 내가 정말 자유로워진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삶 버려도 돼. 화두공안 버려도 돼. 자유로 가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서 쓰던 어떤 방편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편론을 굉장히 자세하게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 어떤지 좀 신기하다니까. 근데 이 배 있잖아. 내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해 이 배를 썼으면은 저 언덕으로 넘어갔어. 깨달으면서 확연히 넘어갔어. 그러면은 이 배는 어떻게 돼? 짊어매고 다녀요? 머리에다? 아니죠. 버리잖아요. 여기 가기 위해 수단으로 쓴 거니까. 근데 그 수단을 그냥 여기 건너가지도 않고 이거 계속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화두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대답을 해. 근데 자유롭지가 못하다니까. 왜냐면 그 이론, 방법론만 익혔어. 그럼 재밌지. 1700공안, 1600공안 말로써 풀어내는 재미가 있지. 근데 풀어내면 뭐하냐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목적인 건데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자유가 그 모든 수행과 정진, 그 모든 공부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자유로워지면은 그 공부 안 해도 돼요. 걷어내도 돼. 근데 잘못하면은 이 화두 풀어내는 걸 재미로
유희로 삼마요, 삼마.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벽압력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사대부들이 이제 거기 보고서 막 개송을 짓는 거야. 개송 그럴듯하게 멋있게 줘요. 왜냐면 이 사대부들이 똑똑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문학에 능하고 이제 글자를 잘 다루니까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슬쩍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개송 짓고 서로 막 깨달음의 견천을 막 이렇게 서로 멋있는 글귀로 지어내고 그렇게 약간 뽐내듯 경쟁하듯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지 대스님께서 원우국군 선사가 이제 편집한 그 벽압록을 불태워버렸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말장난으로 가버리니까 말의 유의를 가버리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유로워진 게 그 최종 목적이야. 말은 잘 해도 되고 뭐 선지 잘 써도 돼. 깨달음 얻은 이후에 못해도 상관없어요. 바보해도 상관없어. 숙맥이어도 자유로우면 밭에서 풀 매면서 뭐 야채 채소 같은 거 키우면서 도라식해 먹으면서 살면 되지 자유롭게. 근데 이제 그게 전후 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화두를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푼다고 해서도 내 삶이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내 삶을 자유롭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두를 내가 머리로서 이해하고 이걸 이렇게 대답해야지 해가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정말 내 삶이 눈앞의 삶으로서 자유로운가 뚜렷한가 그걸 물어봐야 돼. 근데 그게 일치가 안 된다 한다면은 화두를 선을 문자로서 공부하는 그런 집 그만두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유로 나가야지. 내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내 지식을 어떤 뽐내고 싶고 그거 아니라니까. 저 까마귀 봐봐. 저게 분명해야 된다니까. 저 울음소리가. 저 나비가 살랑살랑 다니고 있고 저 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말하자면 글자 노름 해봤자 이거 백날 읽어봤자 내가 이 눈앞의 자유를 못 느꼈다면 이거 다 해석해도 무슨 상관이냐고. 전혀 없거든. 여기 설림고경초서 여기 뒤에 있지만은 그거 다 하고서 머리 노름으로서 이게 해가지고 해석하고 풀이하고 내가 개성짓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그 당장의 눈앞에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방편법이다. 그러나 이 방편법을 방편법으로 철저하게 알고 내 자신의 자유를 그 근거를 자유에 두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답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것도 사실은 웃겨요. 그러나 이제 선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 원리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이걸 좀 다룰 수는 있게 돼요. 그러나 그 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 자신의 삶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원리를 안다면은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그걸 확 전환시켜서 이제 네가 대답해봐. 그 물고기 잡아서 뭐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수가 바뀌는 거죠. 앞서 것도 그렇죠. 그 유리병 안에 갇힌 새, 그 새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꺼낼 것인가. 그런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겠어요? 그 유리병 좀 한번 보자고. 그거 어디 있는데? 난 안 보이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되는 거지. 자, 이게 공부를 점검하기 위한 마음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관문이지만은 좀 관념 상태로 머무르면 안 돼요. 제가 김성훈 선생님 앞서 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약간 관념적인 성향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 물고기를 무엇을 미끼로 해서 잡을까요? 무엇을 미끼로 어떻게 잡을까? 여기에 골몰하려고 있는 거예요. 저걸 잡아야 돼. 왜냐면 잡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웃겨. 야 잡아봐 한다고 그거 따라가서 잡으려고 노력하면은 그
그 말재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흙덩이를 접어 던지는데 흙덩이 따라다니는 개가 되는 거야. 흙덩이 물고서 어떻게 잡으려고. 여기 던지면 여기 가서 잡으려고 하고 저기 가면 저기 잡으려고 하고. 그러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물어버려요. 그 근원을 물어버린다고. 흙덩이 쫓아가지 내용물 쫓아가지 않고 야 요거 황금 물고기다 해가지고 개 같으면 그래서 황금 물고기 해가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흙덩이 던지면 오치 흙덩이 저기 딱 하고 잡는 거야. 근데 그게 개라는 거야. 사자는 그 근원을 잡아쳐서 그 근원을 아예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게 사자인 거죠. 팔을 물어버리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럼 빠져나왔다고 막 이러고 있고 뭐 꼬물꼬물 막 움직이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덫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그 덫이 가지고 있는 함정. 그 함정을 탁 이용해서 내가 역질문을 날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능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가 말발로서 할 게 아니라 확연히 잘 보여야 돼요. 이제 네가 대답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점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있어. 1500 대중을 거느린 선지신 화두도 모르시네요. 이거를 걸리지 않은 거죠. 빠져나오거든 말해주지라 하고서 아이 큰 스님이 화두도 몰라 말뜻도 몰라 해가지고 슬쩍 공격한 거야. 또 슬쩍이 아니지.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했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휴 노승이 주지하느라 바빠서 하고서 이게 약간은 가풍이 달라서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노련함이야. 노련함. 안 먹이고 여유고 슬쩍 피하듯이 하고서 한 거예요. 공격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더러워서 피하기도 하지만은 좀 뭐가 강하게 오면 슬쩍 피하면 되는 거예요. 사고는 안 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고랑 맞서 싸워서 내가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슬쩍 피해서 전쟁을 피해가면 그거보다 이득이 없지. 예? 이득이 더 없는데 근데 이 설봉스님의 대답이 설린고경총서의 어떤 모든 책의 앞 이제 해서도 나와요. 그 선문답인데 설봉스님하고 삼상스님의 이야기인데 설봉스님이 하루는 원숭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원숭이가 각각 한 개의 옛 거울을 짊어지고 있구나. 고경이라고 해서 고경총서라고 돼 있잖아요. 고경. 옛 거울이라는 거예요. 옛 거울. 오래된 거울. 근데 옛이라는 거는 옛날 거울이라는 게 아니라 오래되었다. 항상하다. 변한 적이 없다. 그 처음부터 똑같았다.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옛 거울. 거울은 비춰낸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한결같이 비춰낸다. 그게 뭐겠어요? 이제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불러요. 마음. 옛 거울. 마음이라고 하는데 하니 삼상스님이 숱한 세월 동안 이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옛 거울 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본래 면목에는 자성에는 진여에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고경이라고 이름을 붙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설봉스님이 흠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생겼구나. 거기에 대해서 흠이 생겼구나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 뭐지? 어디가 잘못됐지? 하고 찾아 들어가면 이제 설봉스님한테 당한 거죠. 당하는 거예요. 설봉스님이 노련한 분이에요. 거기서 확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상스님도 보통 기계가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걸려들지 않고 또 똑같은 대답으로 가요. 대화로 1500명을 거느리는 대선지식이 말귀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한 거야. 여기 공간하고 똑같죠. 49칙하고 삼성금린하고.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또 말하는 거야. 노승이 주지하기가 번거로워서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거 약간 고정형 드립 같아. 설봉스님의 뭐 조조스님이 끽다거잖아요. 야, 차 한 잔 마셔라. 그런 것처럼 노승이 주지하기가 번거로워서 당신 가풍인 거야. 가풍. 근데 약간 이제 설봉스님이 연세가 더 많으셨겠죠. 삼상스님보다. 근데 이런 가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풍이 그럴 뿐이지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낫다 못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막 기계가 좋은 젊은 스님이 막 공격하듯 해. 근데 어른은 여유롭게 슬쩍슬쩍 피해 다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 스님이 안목 없는 이제 초자의 어떤 굉장히 저돌적인 스님이었다면은 좀 이게 제대로 된 문답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 스님은 임재의연 스님의 법을 읽고 법을 이은 해연 선사예요. 해연이 원래 본래 본명이실 거예요. 근데 임재로 그 편집했어요. 근데 편집이란 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책이라든지 영화를 편집한다는 거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잘 끼워 맞출 수 있고 이게 정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가풍도 있고 안목도 있고 거기에 철저함도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 책도 편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큰 스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녹취했다고 해서 그게 편집 아니에요. 자신의 안목대로 재정리를 해야 돼. 그럼 법에 대한 안목이 뚜렷해야 된다고요.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편곡도 그렇잖아요. 편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곡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편곡해요. 그러면서 책도 그런 거예요. 편집을 하는 것도 삼성 스님이 임재선사를 17년 동안 모신 거야. 모시니까 그 가풍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신 다음에 앙산, 덕산, 설봉 스님과 이제 법담을 나눴어요. 삼성 스님이. 근데 이제 임재 스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문답이 있어요. 임재는 임종 즈음하여 원주였던 삼성에게 정법안정을 부촉하는 선문답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원주하셨네. 살림살이셨어요. 선원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깨쳤기 때문에 유의법을 익히는 거야. 살림 살면서 이렇게 온갖 일을 잘 익힌 거죠. 장도 보고 뭐 이제 사람도 만나고 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왜냐면 거기서 법의 견처가 훨씬 더 뚜렷해져요. 이 유의법들을 통해서 이 갈고 닦는 거야. 그걸 17년 동안 하신 거야. 17년 동안. 그래서 말을 하자면 임재선사가 입적하려고 할 때 벽에 기대어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안장을 잃지 말라. 그때 삼성이 나와서 말했다. 어찌 감히 화상의 정법안정을 잃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어찌 잃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이죠. 아시는 분이지만은 뭐 설명을 하자면은 잃을 수 있다면 정법안장이 아니에요. 반대로 얻은 것이라면 그것도 정법안장이 아니에요.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법안장인 거죠. 어찌 잃겠습니까? 잃을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잃을 수도 없다는 뜻. 근데 그건 동시에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눈앞은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법 안장입니다. 라고 원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임재선사가 말했다. 뒷날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불법의 대의를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자성이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삼성이 곧바로 하를 외친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임재스님 할이 자기의 가풍인데 가풍을 똑같이 이어받아서 되나? 자기 방식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덕사는 방이 유명하고 조주는 끽다가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신만의 독특한 가풍을 세워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돼. 똑같이 되고 틀려도 돼요. 심즉십을 해도 되고 비심비불 해도 돼. 마음 그대로 붙여도 해도 되고 마음도 아니요 붙여도 아니다 해도 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분명함이 있는 거야. 분명함을 임재스님이 삼성스님을 17년간 곁에서 보면서 분명함을 여러 차례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법안장을 준 거야.
주는 법 없이 주는 정법 함정을 준 거예요. 17년 동안 이미 확인했으니까. 임재선사가 말했다. 나의 정법 함정이 저 눈먼 당나귀에게서 잃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나.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눈먼 당나귀에게서 잃어버린다. 당나귀라고 했네. 마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부터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어 개송으로 말했다. 세상에 널리 뻗뜨리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진실로 비추어 보아 치우침이 없으면서 나와 남을 말한다네. 모양을 떠나고 이름을 떠났으므로 사람들이 주고받지 못하니 취모검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한다. 치우침이 없으면서도 나와 남을 말한다네. 응무 소주 이생 기심인 거죠. 공적 영지고 치우침이 없어요. 진실로 비추어 봐. 전체로서 눈앞으로 확 비추어 보지만은 거기서 나와 남은 뚜렷하게 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심하고 분별지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분별심은 나라는 실체를 두고 분별하면서 휘둘리는 마음을 그걸 분별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분별지, 분별로서의 어떤 지혜는 뭐냐면은 그 실체감이 사라진 거야. 중심성 사라진 거야. 무아로서 그 머무는 법 없이 그대로를 비춰본다면은 이게 지혜의 작용인 거야. 지혜의 작용. 분별심은 휘둘린다가 보통 이제 동사가 되지만은 분별지로서 어떤 비춘다. 이게 가능한 거죠. 분별은 그 자체에 아무런 그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라는 실체를 두면은 그거 분별심으로서 휘둘리게 되는 것이고, 실체를 두지 않는다면은 분별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거죠. 분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심이냐 지냐 그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양을 떠나고 이름을 떠났으므로 사람들이 주고받지 못하니, 정법 함정 주고받지 못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르고 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모두에게 갖춰져 있어. 이 눈앞은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고. 근데 취모검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된다. 이 실체감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를테면 중생이라고 부른다면은 그 실체감 하나, 분별심 하나 탁 걷어내면 그만인데,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취모검을 쓰는 거야. 취모검이란 건 뭐냐면요, 약간 이치적으로 설명적으로 어떤 입으로 확 불었어. 털럭이 하나 날 거 아니야. 털 하나가 날아. 가느다란 털 하나가 날아. 근데 그 털을 싹 한번 휘둘러 싹 자를 정도로 예리한 칼을 말하는 거야. 그걸 취모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중생이 가지는 분별 망상의 어떤 번뇌들을 단번에 확 잘라버리는 자성 반야의 어떤 예리한 칼, 그 모든 분별심, 생사심을 탁 잘라버리는 선사의 예리한 말, 어떤 방편법,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취모검. 그러니까 상대방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번뇌로부터 좀 잘라내기 위해서, 그리고 분별심, 실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쓰는 방편법, 선사의 깨달은 자의 스승의 어떤 방편법을 뜻하는데, 그런 거를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통하면 좋겠지만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서 한 번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안목이 열린 굉장히 기술이 좋은 선사들께서는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탁탁탁 잘라주기도 하는 거예요. 잘라주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왜 나한테는 그런 선사가 없나? 아니, 그런 선사들이 있으면 나의 분별심, 생사심을 이렇게 탁탁탁 잘라줘서 내가 빨리 캐칠 텐데, 그런 선사들이 왜 없을까?
그걸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 누군가는 나는 왜 이런 복이 없나? 예. 그 복도 내가 준비가 돼야지 들어와요. 내가 준비가 돼야지 들어오지.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비움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백날 잘라도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새가 지나갔나? 하고서 점심 먹어야지. 하고서 이렇게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쌍방일이야. 쌍방.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뭐지? 그 새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어미새가 바깥에서 이제 쪼아주는 거잖아요. 쪼아주는 거. 쪼아주면서 알을 깨고 나오기가 쉽게 하게끔 이렇게 서로 쌍방에서 하는 거예요. 쌍방에서. 근데 이걸 쪼아주는 건 뭐냐면은 이 새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아기 새가 알에서 빠져나올 준비가 돼서 이게 이를테면 빠져나오려고 꿈틀꿈틀대. 여기 쪽쪽 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어미새도 바깥에서 같이 쪼는 거예요. 알 껍질 쉽게 나오게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왜 선사가 없어? 나한테 이런 왜 스승이 없어? 그런 스승이 없다. 안목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걸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만큼 자기 안목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자기의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된 스승이랑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스승이다. 가장 훌륭한 선사다. 이런 게 없어요. 내 수준만큼의 스승이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스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이 스님이 한국 뭐 최고의 스승이다. 이 스님보다 뛰어난 스승 없다. 그건 자기 수준에서 그렇다니까. 내 정말 수준이 정말 뛰어나다면은 스승도 바뀌는 게 맞아요. 자기 인연처 따라서 안목 따라서. 그러니까 한 스승에 고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목이 열린다면은 그에 맞게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깨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 그리고 스승을 떠남도 옳은 거예요. 떠남도.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배울 만큼 배우고 다른 선지식으로 옮겨가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와 인연이 되셨지만은 제가 어떤 종류의 한계성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저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스승 찾아가서 배우셔도 된다고. 저만 뛰어난 스승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유명한 스승들도 방편이 좋은 스승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서 탁마를 받는 것도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저한테서 배우고 제 제자로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떠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뭐 공부를 왕래하는 분들의 대하는 자세예요. 공부가 원만히 돼서 자기 스스로 분명하다면 저 안 찾아와도 되죠. 그리고 저한테서 부족함을 느낀다면은 다른 여러 스승들 만나면서 자기 안목을 열 수 있다면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스승과 제자 사이가 무슨 우리는 인연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묶어내는 관계를 해서 안 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지. 그렇게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승도 자기 인연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목만큼. 그러나 이 스승이 뭐 최고의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그렇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확연하게 알아야 돼요. 다음에 이제 김성호 선생님 말씀 보자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만공 스님이 친 그물에서 빠져나왔다고 입을 고기처럼 오므리며 거량하는 수자 역시 아직 그물 안에 있는 가련한 물고기일 뿐이다. 그렇게 뻐끔뻐끔한 거죠. 진실로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상과 법상을 내려놓고 내려놓았다는 그 생각마저도 없는 무심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 그리고 즉 일체의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황금 물고기는 자기와 만법과 하나가 되어 스스로 만법이려 만물 일체의 경지를 체득해야 된다. 이 부분도 그렇고 주객의 상대적인 차별심이 없어진 허공과 같은 텅 빈 마음이라야 삼라만상의 일체 만물을 포용하게 된다. 이 부분 그렇고 이런 경지는 말이나 생각이 아닌 실제로 황금 물고기가 되어 자유롭게 유영하는 입장이 되어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부분 뭐 아상과 법상을 내려놓고
내려놓았던 생각도 없고 무심도인이고 뭐 만법과 자유되어 만법이되어 만물 일체되어야 되고 주객의 상대적인 차별심 없어져야 되고 뭐 실제로 황금물고기가 되어 자유롭게 유영하는 입장이 된다. 뭐 이게 맞아. 맞는데 김성호 선생님 이 말씀 맞아요. 맞는데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단점으로 지적하자면 추상적이라는 거야. 추상적. 말은 맞다니까. 말은 맞고 다 틀리지 않았어. 근데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데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약간 뜬구름 잡듯이 약간 이론적인 설명, 계략적인 이제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없어요. 구체적인 게 없어서 좀 관념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물 일체 만법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약간 근원적인 미스가 뭐냐면은 삼성스님이 자신은 깨달은 존재인데 자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해가지고 저돌적으로 굉장히 아상과 법상을 가진 인물로서 해석을 하셨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 그런 차원에서 물은 게 아닌가요? 자기 상황과는 별개로 그냥 함정을 던진 거야.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황금 물고기입니다가 아니라 그 황금 물고기를 그물로서 덫으로서 싹 던져본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이제 혼동하신 것 같아요. 삼성스님이 그런 아상과 법상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약간 차이가 벌어지게 됐고 좀 관념적인 설명으로 추상적으로 좀 나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최근에 좀 어떤 인스타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캡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자연스님 말씀인데 일반 사람들은 현상에서 현상을 보고 좀 더 나은 사람들은 현상에서 본질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본질에서 현상을 본다라고 자연스님이 말씀하신 어떤 영상의 부분 캡처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상에서 현상에 매몰됐어. 그럼 일반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좀 낫다면은 현상에서 어떤 본질을 탁 감각을 해, 캐치를 해. 그러면 좀 더 나은 사람인 거죠. 이게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치에 있어요. 비행기 지나가네요. 비행기 소리 참 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의 감각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감각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현상에서 뭔가 본질이 자꾸 느껴져.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확립이 안 된 거죠. 근데 뭐냐면은 깨달은 사람은 본질에서 현상을 본다. 이건 뭐냐면은 실체성 중심성 벗어나서 눈앞으로서 그 모든 현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생각에 갇히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눈앞으로서 그 모든 이 유의법의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재밌는 거예요. 생사가 재밌는 거. 이렇구나. 그렇지만 생사에 매몰되지는 않았어. 눈앞으로서 생사의 그 모든 가진 인연의 일들을 분명하게 보니까 이 생사가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맨 처음엔 깨달음이 뭔가 신묘하고 대단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깨달음이란 게 저건 무슨 경지일까? 얼마나 대단한 상태일까? 뭐 이런 거를 동경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깨달음에 정말로 들어가서는 깨달음이 신기한 게 아니라 삶이 신기해지는 거예요. 삶이 신기하고 삶이 재밌고 삶이 신비해지는 거예요. 신기. 날마다 새로운 일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일. 날마다 새로운 경계. 이 신비와 신기의 생사를 사는 거예요. 유영하듯 사는 거예요. 깨달음 자체는 원래 있었어. 눈앞은 원래 있었어. 다만 눈앞으로서 화련히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 모든 인연법을 통해서 벌어지는 생사를 유영하듯이 재밌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앞서 김성호 선생님이 유영하듯 자유로운 입장이 된다 뭐 이런 거 했지만은
이건 본인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지. 이런 설명이 이렇다 하면은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백날 수박에 대해서 연구해봤자 무늬가 어떻고 맛이 어떻고 어디서 보았고 크기가 어떻고 내가 한번 탁 먹어보고서 수박 껍데기 탁 하고 저 야산에다 저기 쓰레기 탁 하고 던져보는 자유에 비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박은 먹어야 돼요. 맛봐야 되는 것이지. 백날 연구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말을 잘해봤자 뭐예요? 내가 자유로운 게 중요한 것이지. 저도 말하고 있지만은 제가 좀 뻔뻔하게 전 자유롭다고 얘기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도 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수자들 중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수자 스님들이 조계 중에서 제일 자유로운 스님 같다고 이런 식으로 뭐 나름대로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말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책 내도 되고 안 내도 상관없고 방송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원력이란 것도 있는 거야. 누군가가 좀 이거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공부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법이란 것도 정말 채워져 있다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발화가 되는 거예요. 발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책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자연스럽게 발화가 되면은 법의 향기가 그렇게 퍼져서 뭐 꽃과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법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막 한다 내 뜻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자연스러움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를 항상 중심에 두면서 그 모든 공부를 대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법문인데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다. 좀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법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